충북 제천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청산가리를 들고 다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한 형사는 이 제보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보 대상자의 가족 중 2명이 이미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의 어느 저녁, 충북 제천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형광등이 황량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25년 차 베테랑 형사 김민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순간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수화기를 든 김민수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민수 형사는 채킷을 집어들며 동료 형사들에게 말했다. 경찰서 로비에서 누군가가 급한 제보를 하러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지만 오늘따라 묘한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로 향했다. 로비 한 구석 소파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김민수 형사가 다가가 신분증을 보이며 자리에 앉아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형사님,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확신은 없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서요. 김민수 형사는 수첩을 꺼내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청산가리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한테서 비슷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가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산가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김민수 형사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청산가리는 시아나칼륨의 다른 이름으로 극소량만 섭취해도 몇 분 안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었다. 이것을 일반인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신영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쯤 될 거예요. 김민수 형사는 신영국이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다. 제보자는 신영국의 대략적인 주소와 인상착의 그리고 최근 행동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했다. 통화 내역이나 만남의 정황 등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지인들 사이에서 신영국이 위험한 물질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도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빚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보자와의 면담을 마친 김민수 형사는 그를 안심시킨 후 다시 강력계 사무실로 돌아왔다. 보통의 형사라면 이런 제보를 단순한 소문이나 루머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달랐다. 25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직관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제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김민수 형사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신영국에 대한 기초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기본 정보들이 떠올랐다. 현재 거주지, 가족관계, 전과 기록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섰다. 가족관계 항목에 표시된 내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영국의 아버지는 올해 5월에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심정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동생 역시 불과 한 달 전인 9월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쇼크사. 24살 청년의 직계 가족 중 2명이 불과 넉 달 사이에 연이어 사망한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제보와 연이은 가족의 죽음. 이 두 가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말 만약에 이 죽음들이 자연사가 아니라면? 만약 신영국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가족들을 살해한 것이라면? 그는 즉시 김 형사와 박 형사를 불러 상황을 공유했다.
두 형사 모두 김민수의 설명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청산가리의 연이은 가족 사망이라니. 김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일단 사망 당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부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목격자나 정황은 어땠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김민수 형사는 곧바로 신영국 아버지의 사망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넘어온 파일을 열어보니 5월 어느 날 오후 신영국의 집에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신고자는 신영국 본인이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유족인 신영국이 부검을 원하지 않았고 담당 의사도 지병이 있던 환자의 급성 심정지로 판단하여 자연사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었다. 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을까? 여동생의 사망 기록도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았다. 9월 말 울산의 한 식당에서 신영국과 여동생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여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여동생은 식사 중 오빠가 건넨 무언가를 먹은 직후 심하게 구토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급성 쇼크사로 판단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부검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영국이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명확한 사인 규명 없이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이었다. 두 번 모두 신영국이 부검을 거부했다는 점이 김민수 형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거 봐요. 두 번 다 신영국이 부검을 거부했어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부검을 막았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김민수 형사의 말에 김 형사와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제보 확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일단 신영국의 동선부터 파악합시다. 최근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그리고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경로를 추적해야 해요.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에게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김 형사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박 형사는 통신 수사를 맡기로 했다. 그리고 김민수 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하여 사망자들에 대한 재부검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며칠간의 기초 수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신영국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가 온라인 도박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스포츠 토토,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온라인 바카라 등에서 수억 원 단위의 돈이 오갔고 현재 신영국이 진 빚은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신영국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점이었다. 조사 결과 이 돈은 아버지가 생전에 보관하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중고 귀금속 상에 판매한 대금으로 밝혀졌다. 신영국은 아버지가 사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유품을 현금화한 것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아들의 행동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도 끝나기 전에 유품을 팔아치우다니. 김 형사가 분개하며 말했다. 김민수 형사도 이를 악물었다. 점점 더 신영국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통신 수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 형사가 분석한 신영국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섬뜩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청산가리 구매 방법, 툭극물 치사량, 부검 없이 화장하는 방법, 급성 심정지 증상 등의 키워드가 아버지 사망 한 달 전부터 빈번하게 검색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신영국은 중국의 한 화학물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청산가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수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여동생 사망 전에도 비슷한 검색 기록이 있어요. 캡슐에 독 넣는 방법, 감기약으로 위장하는 법, 이런 것들이요. 박 형사가 넘긴 자료를 보던 김민수 형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살인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친부와 친동생을 대상으로. 김민수 형사는 즉시 검사와 협의하여 신영국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형사님,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해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체가 화장되어 버렸다면 톡극물 검출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검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영국은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처럼 청산가리를 들고 다닌다면 다음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김민수 형사의 간곡한 설득에 검사도 고민에 빠졌다. 결국 양측은 타협안을 찾았다. 일단 신영국을 이미 동행하여 조사하되 그 사이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틀 후 김민수 형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신영국의 거주지로 향했다. 제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신영국의 집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신영국 씨죠? 저희는 제천경찰서 강력계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신영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 서해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이웃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영국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형사들을 따라 나섰다. 경찰차 안에서 신영국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창밖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의 모습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경찰서 조사실에 도착한 신영국은 형사들 앞에 앉았다. 김민수 형사는 먼저 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형국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올해 힘든 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동생이. 신영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셨죠?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영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듬더듬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것,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묘하게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고 기계적이었다. 부검은 왜 거부하셨어요?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에 신영국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냥 아버지 몸에 칼을 대는 게 싫었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나요? 김민수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신영국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파고들 때라고 판단했다. 형국 씨, 청산가리라고 아세요? 그 순간 신영국의 몸이 화들짝 굳어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김민수 형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청산가리를 구매하셨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요. 저는 여동생이 울산에서 돌아가셨을 때 목격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가 건넨 무언가를 먹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김민수 형사의 연속된 질문 공세에 신영국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그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형사들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신영국의 진술에는 점점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수사팀은 신영국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이 발견되었다. 병 안에는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고 국가수 감식 결과 시아나칼륨, 즉 청산가리로 확인되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늦게 김민수 형사는 조사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산가리, 연이은 가족의 죽음, 막대한 도박빚,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영국의 자백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제천의 밤거리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김민수 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팩스를 받아들었다. 밤새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영국의 집에서 압수한 흰색 가루는
순도 98% 이상의 시아나칼륨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도 순도라면 극소량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톡극물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 보고서를 들고 다시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에는 밤새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영국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 앞에 조용히 앉으며 국가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형국 씨, 당신 집에서 나온 이 물질이 뭔지 알죠? 신영국은 보고서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시아나칼륨입니다. 청산가리. 이걸 왜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일반인이 이런 톡극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이 정도 양이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그냥 뭐예요? 2억 7천만 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민수 형사의 직격탄에 신영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청산가리를 구매했는지, 왜 아버지 유품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지, 왜 여동생과 만난 자리에서 여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보세요. 김민수 형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2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해왔지만 자신의 가족을 돈 때문에 살해한 사건은 그에게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신영국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조사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김 형사와 박 형사도 교대로 들어와 신영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신영국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고 여동생은 갑작스러운 쇼크로 돌아가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산가리는 해충을 제거하려고 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오후 2시경 김민수 형사는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여동생 사망 당시 응급실 의료진의 소견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주에 깊게 읽어 내려갔다. 당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특이한 점은 환자의 입 주변에서 아몬드 냄새가 났다는 의료진의 기록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 대목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아몬드 냄새. 바로 청산가리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시아나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아몬드와 비슷한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데 당시 의료진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즉시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는 제천경찰서 강력계 김민수 형사입니다. 9월 말에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환자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 환자요? 기억합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오빠와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소견서에 아몬드 냄새가 났다고 기록하셨던데 그때 톡극물 중독을 의심하셨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그때 순간적으로 시아나물 중독이 의심되긴 했습니다. 급격한 호흡곤란, 청색증, 그리고 특유의 냄새까지 전형적인 청산가리 중독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족에게 부검을 강력히 권유했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부검을 받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설득했는데도 안 된다고만 하더군요. 그때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의심은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김민수 형사는 그를 위로하며 통화를 마쳤다. 이제 의학적으로도 청산가리 중독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버린 상황에서 직접적인 톡극물 검출은 불가능했다. 김민수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사망 사건 기록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며칠 전 신영국이 약국에서 빈 캡슐을 구매했다는 약국 주인의 진술이 있었다. 빈 캡슐?
왜 갑자기 빈 캡슐을? 김민수 형사는 즉시 그 약국으로 향했다. 제천 시내 한복판의 작은 약국이었다. 약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김민수 형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형사님 어서 오세요. 그때 그 젊은이 얘기 때문에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회상했다. 4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와서 빈 캡슐을 100개 정도 달라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조제 가루를 직접 캡슐에 담아 먹으려고 사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100개는 좀 많은 양이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드실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 드린다고 했어요. 시중에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만들고 싶다고요. 효자처럼 보여서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에서 신영국의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때 판 캡슐이 끔찍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민수 형사는 약사를 안심시키며 증언서를 작성받았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신영국은 4월 말에 빈 캡슐을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청산가리를 그 캡슐에 담아 아버지에게 먹였을 것이었다.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로 속여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동생도 살해했을 것이다. 목격자 진술에 나온 오빠가 건넨 무언가가 바로 청산가리가 든 캡슐이었던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와 검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다. 독극물 소지, 구매 기록, 의학적 소견, 목격자 진술, 그리고 빈 캡슐 구매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신영국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사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검사도 김민수 형사의 보고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였다. 같은 날 오후 김민수 형사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영국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통보하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형국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정에서는 자백과 반성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김민수 형사의 말에 신영국은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실의 감독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사님, 저는 정말. 신영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25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아버지는 제가 죽였습니다. 조사실의 정적이 흘렀다. 김 형사와 박 형사도 숨을 죽이며 신영국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자백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를 죽여야 했습니까? 김민수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영국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2억 7천만 원. 처음엔 조금만 따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잃기만 했어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일같이 톡촉 전화가 왔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박으로 만든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 방에서 금목걸이랑 금팔찌를 봤어요. 그게 팔면 최소한 1,000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신영국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 몰래 귀금속을 훔쳐갈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귀금속을 아끼고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라 곧 들킬 것이 뻔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청산가리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귀금속들이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에도 얼마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김민수 형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래서 청산가리를 구했고 캡슐에 담아서 아버지에게 먹인 겁니까? 네. 5월 초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소화제라고 속이고 청산가리를 담은 캡슐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의심 없이 드셨고
몇 분 후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신영국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울기만 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여동생은요? 여동생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까? 신영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아버지를 죽이고 기금속을 팔아 일부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2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본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험금이 얼마였어요? 2억 원이었어요. 수령인이 저였고요. 그 돈이 있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2억 원의 보험금을 위해 친동생을 살해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9월 말에 울산으로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동생이 좋아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감기약이라고 거짓말하고 캡슐을 건넸어요. 동생은 아무 의심 없이 먹었고 신영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여동생이 캡슐을 삼킨 직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가 불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동생이 쓰러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구급차를 부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면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김민수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신영국은 여동생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보험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또 청산가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누구를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영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내요. 그리고 어머니요. 조사실에 있던 모든 형사들이 경악했다. 아내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것인가? 신영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어요. 합쳐서 3억 원 정도 됐어요. 그걸로 남은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새 출발? 아내를 죽이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김민수 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신영국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한테 피곤할 때 먹는 영양제라고 하면서 캡슐을 줬어요. 근데 아내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어머니는요? 여동생 보험금 수령인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그 돈이 제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민수 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 폭도에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며 격한 감정을 가라앉혔다. 25년 동안 온갖 흉악 범죄자들을 봐왔지만 신영국 같은 인간은 처음이었다. 돈을 위해 가족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냉혹함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김민수 형사는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다. 신영국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박 형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추가 증거 확보와 검찰 송치였다. 형국 씨,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신영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빚에 쫓기고 매일 협박 전화가 오고 살 수가 없었어요. 도박을 끊으려고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 가족들은 당신을 믿고 사랑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독약으로 죽였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아내와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김민수 형사의 말에 신영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책상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의 눈에는 그 눈물조차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는 아니라고 느껴졌다. 저녁 무렵 김민수 형사는 신영국의 어머니와 아내를 경찰서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신영국의 자백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특히 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은 데다가 그 범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형사님, 우리 형국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애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님, 신영국 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남편분과 따님을 청산가리로 독살했고 어머님과 며느님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도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살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두 사람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아내의 경우 남편의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고 오히려 피해자였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다. 그날 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영국의 범행은 명백한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에 해당했다. 게다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빴다. 검찰은 아마도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창밖으로 제천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박 중독이 한 젊은이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만약 신영국이 진작에 도박을 끊고 치료를 받았다면, 만약 주변에서 그의 문제를 일찍 발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내일은 국가수에 추가로 요청한 아버지와 여동생의 재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비록 시신이 화장되었지만 남아있는 유품이나 당시 의료 기록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신영국 씨. 검찰 송치 후 석 달이 흘렀다. 2015년 12월 제천은 첫눈이 내리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법원 청사 앞에 서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신영국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20대 청년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친부와 친동생을 청산가리로 독살하고 아내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던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호송 담당 교도관들과 함께 신영국이 입장했다. 3개월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고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검사석에는 제천지검의 베테랑 검사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의 그는 수많은 중대 사건을 다뤄온 경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온 모습이었다. 반면 변호인석에는 쿡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신영국의 재정 상태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영국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다. 먼저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피고인 신영국은 스포츠 토토,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약 2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5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시아나칼륨, 일명 청산가리를 불법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초순경 제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부친에게 청산가리를 캡슐에 담아 소화제로 위장하여 섭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급성 시아나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검사는 방청객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후 계속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말경 울산광역시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친동생을 만나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가리를 섭취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었으며 피고인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피고인석의 신영국을 바라보았다. 신영국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총 3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카튼의 10월경 배우자에게 청산가리를 섭취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신영국이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살해하여 그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경찰의 체포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살인 예비에 해당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신뢰했던 가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자 합니다. 사형 구형이라는 말의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신영국의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렸다. 남편과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들마저 사형대에 설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하며 법정을 정리한 후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쿡선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이 피고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하지만 변호인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도박 중독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던 계획적 범행이었다. 첫 공판은 주로 공소사실 확인과 양측의 기본 입장 표명으로 진행되었다.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수 형사는 다음 공판에서 수사 과정과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대해 증언하게 될 예정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김민수 형사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다. 신영국의 아내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김민수 형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김민수 형사는 그녀를 위로하며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민수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었다. 두 번째 공판은 2016년 1월 중순에 열렸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진행되었다. 검사는 신영국이 청산가리를 구매한 인터넷 거래 내역, 빈 캡슐을 구입한 약국의 판매 기록,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 결과였다. 비록 시신이 화장되어 직접적인 톡극물 검출은 불가능했지만 당시 응급실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이 일부 보관되어 있었다. 여동생의 경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각종 검사를 위해 체열한 샘플이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국가수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혈액 샘플에서 시아나물의 대사산물인 티오시아네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시아나물을 섭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혈중 농도로 볼 때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이제 여동생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사망 당시 상황, 신영국의 자백, 그리고 여동생 사건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김민수 형사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초 제보를 받은 과정, 신영국의 가족 사망 기록을 확인한 경위, 청산가리 구매 경로 추적, 그리고 신영국을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했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피고인은 최초에는 부인했으나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을 청산가리로 살해했고 아내와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백 당시 피고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나 참회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증언 후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피고인의 자백까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으며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형사님, 피고인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호인의 질문에 김민수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피고인은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청산가리 구매, 캡슐 준비,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등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신영국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왔고 석 달 사이에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남편과 딸을 잃은 충격, 그리고 아들이 그 범인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사의 배려 어린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과 따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슬프기만 했어요. 남편이 원래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딸도 갑작스럽게 쓰러졌지만 무슨 병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 형국이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 잠시 후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형사님이 찾아와서 형국이가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독약으로요? 하지만 형국이가 직접 자백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피고인석의 신영국을 바라보았다. 신영국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마주 보지 못했다. 형국아, 내가 도박에 빠진 건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와 동생은 무슨 죄가 있니?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안의 방청객들도 눈물을 훔쳤다. 신영국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후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영국의 아내도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날 남편이 저한테 영양제라면서 캡슐을 줬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렇게 건강관리를 챙겨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캡슐 냄새가 이상했어요. 뭔가 독한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게 났거든요. 그래서 먹기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그걸 먹었다면 저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실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모든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다. 검사는 다시 한번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 중독이라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신영국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변호사님,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신영국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매일 협박 전화가 오고 그때는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알아요. 제 가족을 제 손으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지만 법정 안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고 어머니까지 해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신영국의 말에 방청석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듣고 있었다. 모든 진술이 끝나자 판사는 선고 기일을 2016년 2월 초로 정하고 공판을 마쳤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민수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신영국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였다. 최근 몇 년간 사형 선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고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었다. 한 달 후 김민수 형사는 다시 법정에 섰다. 선고 공판이었다. 법정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언론의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다. 신영국이 호송되어 들어오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두툼한 판결문을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신영국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추시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부착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무기징역. 사형은 아니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친부와 친동생을 청산가리로 독살하였고 배우자와 모친까지 살해하려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이며 잔인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족들이며 피고인은 그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잠시 신영국을 바라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도박 중독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신영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방청석의 어머니는 오열을 터뜨렸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검찰 측에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기 때문이었다. 변호인 측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민수 형사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신영국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치고는 어떤 형벌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혼자 사건 기록을 정리했다. 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갈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형사로서 그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었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다. 창밖으로 제천의 거리에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겨울 같은 시간이 계속될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용히 서류철을 닫으며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과 중독, 그리고 그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범죄들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천 일가족 독극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